오늘 함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동태 대가리입니다. 생선 비린내가 싫다는 사람 의외로 많죠. 어떤 사람에겐 그 냄새가 오래된 기억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 소설 속 남자도 그랬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한 여자의 체온을 통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랑이 되고 폭력이 되고 끝내는 어떤 고백으로 남습니다. 김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동태 대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동태 대가리 저자 김경숙. 폐업이란 문구를 쓴 종이를 가게 유리문에 붙였다. 가게 밖으로 나와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선 뒤 유리문을 바라봤다. 광장시장 안쪽에서 과일을 팔던 남자는 언제부터인가 가게 앞으로 트럭을 옮겨와 과일을 팔고 있었다. 나는 의자 하나를 가지고 나와 손님을 기다리는 창구처럼 앉아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후가 되자 남자가 신문지 위에 동태탕을 올려놓고 식사 준비를 했다. 나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같이 드실래요? 남자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가가 앉았다. 남자가 여벌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트럭 안에 있는 봉지에서 꺼내왔다. 나는 뽀글뽀글 올라오는 국물을 떠먹었다. 매콤하고 얼큰했다. 내 머리와 남자 머리가 부딪혔다. 시켜 먹는 건 대가리가 없던데. 나는 남자의 자욱이 낸 안경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의 눈빛은 선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 눈빛에 기대고 싶었다. 방 미닫이 문을 열자 지린내가 났다. 소변통을 들고 화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발바닥이 비닐 장판에 쩍쩍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나는 소변을 비우고 변기물을 내렸다. 낡고 녹슨 관에 변기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의 몸은 욕창으로 썩어갔다. 누런 고름은 자신의 몸을 감싸려는 점액질 같았다. 체위를 바꿔주기 위해 나는 그의 두 팔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듯 끌어당겼다. 그는 얇은 껍데기 속에 자신의 몸을 말고 있는 달팽이 같았다. 안경을 벗은 눈 주위에 검은 반점이 보였다. 그의 눈과 마주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방 미닫이 문을 닫고 뒤돌아 나올 때 그의 눈은 내 몸을 훑었을 게 분명했다. 나는 가게 안 구석에 놓여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가죽 소파는 깨진 유리처럼 실금이 나 있었다. 나는 나무 팔걸이에 머리를 대고 모로 누웠다. 낡은 소파 한가운데가 오목하게 꺼져 내려갔다. 마음도 따라 깔아졌다. 눈을 감자 호객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묘, 지묘. 짐을 옮기는 자전거 경적이 들리고 가요, 가요.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사요, 사요. 손수레 행상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 사람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분주히 움직였다. 아버지가 꾸려온 가게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해걸음이 가게 유리문으로 들어와 내려앉았다. 밤이 되면 광장시장은 냉동고 소리로 윙윙거릴 것이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유리문을 비추며 지나가고 고성을 지르며 몰려다니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욕설과 병이 깨지는 소리로 세상에 혼자 있지 않음을 알려줄 것이다. 광장시장 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는 상인은 몇 되지 않았다. 손님과 상인들이 빠져나가면 시장 안은 쓰레기만 나뒹굴었다. 텅 빈 시장에 미화원들의 인기척이 들려야 새벽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통을 들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혀끝으로 빨아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았다. 수돗물을 틀어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물이 주전자에 흘러넘쳤다. 나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가스불을 켰다. 더운 홍김 때문에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방울이 맺혔다.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행주에서 쉰 냄새가 났다. 수돗물을 틀어 행주를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하루는 한이 출근하기 전 임대 놓은 정수기 물을 마시며 지나가듯 말했다. 난 늘 일 때문에 늦잖아. 당신 혼자 마시자고 다달이 월세는 낭비지. 그도 그럴 것 같아 대꾸하지 않았는데 그날 오후에 정수기 회사 직원이 정수기를 떼어갔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 통보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하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주말이면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다. 하는 대체로 귀가가 느거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혼자 먹은 밥은 빈집처럼 쓸쓸했다. 처음 한을 만난 건 지하철역 을지론가 출구 앞에서였다. 한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을 때였다. 저 광장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의 목소리는 저음이었으나 톤이 굵어 또렷했다. 땀으로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은 늑수그레한 지게꾼이 이 짝으로 돌아서 저 짝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알아듣지 못한 눈치였다. 지게꾼은 더덕 뿌리 같은 손가락으로 외약 손 쪽으로 나가서 반대 짝으로 돌면 거기가 다 거기라고 설명했다. 늘 끔벅거렸다. 외약 손 쪽은 왼쪽을 말하는 것 같고 반대 짝은 오른쪽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동작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한은 한국말을 듣는데 서툴러 보였다. 한은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그 자리에 얼어붙듯 서 있었다. 그때 내가 한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한이 나를 바라봤다. 뭔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지만 익숙해서 빨리 걸었고 한은 조바심을 내며 걸었지만 허둥거리며 뒤처졌다. 미로 같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한은 뒤를 돌아보곤 했다. 동태대가리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 앞에 다다라서야 나는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이곳 주변이 다 광장시장이에요. 한이 바쁘게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동태대가리 가게 미닫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와 버렸다. 한은 한동안 가게 앞에 서서 두리번거리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유리문을 통해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왜 그에게 길을 안내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광장시장은 내 삶의 터였다. 다음 날 가게 앞에 한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전날 한이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던 그 자리였다. 한도 밤새 과거 속을 달려온 것만 같다고 했다. 한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슨 의미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은 시장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 사람의 언어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내 엄마인 줄 알았어요. 한이 말했다. 나를 보는 순간 죽은 엄마가 환생해서 광장시장을 떠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전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기에 한은 혼자라고 했다. 한은 미국에서 MBA 박사학위 취득 후 돌아와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외국에 오래 있다 귀국한 터라 서울 지리를 잘 몰랐다. 한은 영화를 좋아했다. 한은 영화관 대신 아파트에서 영화 보기를 원했다. 한과 나란히 앉아 번역되지 않은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자 한이 물었다. 영화 어땠어? 나는 좋았다고 말했다. 한은 영화에 담긴 심오한 뜻을 설명했다. 그렇게 지루한 영화 속에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한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지 보는 나를 내가 보는 것은 자폐증이라고 해. 어쩌면 나도 그럴지 모르지. 한의 말은 요것저것 뒤섞여 알듯하면서도 알아듣기 힘들었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알아들었다는 긍정의 동작이었지만 실제 나는 한이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나는 전공도 성적에 맞춘 선택이었다. 그는 유학을 다녀온 데다 나보다 10년이나 나이가 많았다. 한의 거실에는 번역되지 않은 서적들과 영화 DVD가 가득했다. 이름만 들어봤을 뿐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었다. 한의 책에 욕심이 났다. 한과 살면 한의 책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도 한과 같아질 거라는 착각이 들었다. 생선가게 호라비 딸이 MBA 박사 출신과의 결혼은 시장 바닥에서 자랑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한과의 결혼은 순조로웠다. 조건을 내세우며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도 없었다. 한은 친절한 데다 예의 바르고 세심하고 사려 깊었다. 내 처지에 어울리지 않은 보석을 선물해준 날은 엄마 없이 살아온 날들을 한꺼번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한은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을 부렸다.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릴 때 한은 서재문을 부서지라 닫았다. 한의 아파트에서 데이트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행동이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릇 씻을 때는 물을 가늘게 틀었고 살금살금 걸어 다녔다. 도마 위에 칼끝이 닿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두부를 썰 때도 지그재그로 칼질했다. 너는 머리가 장식품 같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이 내게 말했다. 한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봤다. 원어로 된 영화를 보며 한은 고뇌에 찬 표정을 짓기도 낄낄거리기도 했다. 내가 책을 꺼내 읽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한은 내가 봤던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한의 물건을 더는 만지지 않았다. 내 허락 없인 내 방에 들어오지도 노크도 하지 마. 한이 말하는 방이란 서재였다. 한은 퇴근 후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나는 궁금했지만 문을 열진 않았다. 하루는 보글보글 동태찌개를 끓여놓고 식탁 앞에서 한을 기다렸다. 한이 후다닥 서재 문을 열고 나와 베란다와 방 창문을 열어젖혔다. 환풍기 버튼을 누른 후 코를 틀어막으며 서재로 도로 들어갔다. 한은 말보다 행동으로 말했다. 그 행동은 무언의 말들이어서 숨이 막혔다. 나는 손도 대지 않은 동태찌개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언제부턴가 한은 출근 후 1시간 간격으로 전화했다. 왜 그렇게 숨이 차지?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저 끊긴 전화기에선 또 신호음만 울렸다. 10여 분이나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이 후다닥 들어와 커튼 뒤를 들치고 침대 밑에 엎드려 살피고 옷장 문을 열고 베란다와 화장실과 싱크대 문짝을 열었다. 나는 걸레 잡은 손을 뒤로 하고 한해 하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산책하러 나갈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한은 어디 갔었느냐고 닥달했다. 집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나는 걸려온 휴대전화를 붙들고 빙글빙글 돌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비추며 보여줘야만 했다. 내가 어디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추궁받느라 밤을 지새워야 했다.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라졌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 지갑은 얇았고 1,000원짜리 몇 장은 외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은 내가 얌전히 집에만 있기를 원했다. 그런 한이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할 수 있는 문화센터 수강증을 끊어줬다. 나는 그곳에서 바비 인형을 만들었다. 노랑머리를 붙이고 눈알을 달았다. 눈알을 배꼽에도 달았다. 그 괴기스러운 눈알의 바비 인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한은 더는 수강료를 내주지 않았다. 한의 손에 의해 바비 인형은 분리수거통으로 들어갔다. 내가 분리수거통을 뒤져 인형을 찾아 들고 오자 한은 내 뺨을 후려쳤다. 어디 갔다 왔어? 한은 오직 한 가지 상상만 하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살펴본 후에야 3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3만 원은 한이 내게 베푸는 사과의 방법이었다. 결혼 초기는 서로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점차 나아질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세종대왕을 바라봤다. 세종대왕이 상인이 되어 호객 소리를 냈다. 호객 소리는 아버지로 변했다. 시장에 오니 살 것 같았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과일 가게 남자가 말했다. 나는 과일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참외 꽁지의 단내를 맡았다. 남자는 냄새를 맡지 않고도 단 과일을 골라 담았다. 남자는 오래전부터 나를 좋아했다. 시장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시장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장이 싫다며 도망치듯 한과 결혼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의 얼굴에서 아버지가 짓던 쓸쓸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심한 듯 짧게 던지는 남자의 말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자 나는 그에게 안겨 울고 싶어졌다. 사랑이란 외로움에서 생긴 감정일까? 나는 내 마음을 남자에게 들킨 것 같아 남자 손에 들린 과일 봉지를 뺐듯 낚아챘다. 손가락의 감촉이 스쳤다. 껄끄러운 감촉에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순인의 빈대떡, 누난의 신발, 부녀 김밥 따위에 우리말 간판이 붙은 시장을 헤집고 다니다가 생선가게 앞에서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발을 멈췄다. 연희야, 저 봐라. 오징어가 죽은 척하고 있지? 아버지, 오징어가 살은 척하는지 죽은 척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글쎄다. 내가 아냐. 오징어한테 직접 물어봐라. 아버진 그렇게 개구쟁이처럼 농담을 던져놓고는 네 엄마는 동태를 아주 좋아했다며 슬그머니 엄마 얘기를 꺼내곤 했다. 아버지 기억 속에만 있는 엄마를 나는 매일 옆에 있는 것처럼 듣고 자랐다. 아버지 가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주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순간 목이 왈칵 메었다. 웬일이냐? 눈물을 참느라 코까지 빨개진 나를 아버지는 근심 어린 얼굴로 반겼다. 나는 아버지 모습이 처량하게 보여 다른 말을 했다. 왜 그러고 있어? 나는 노끈으로 매달아 놓은 휴지를 둘둘 뜯어내어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웬일이냐며 연락도 없이 무슨 일 있냐며 연거푸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버지, 오다, 동태 샀다. 라며 늘어진 검은 비닐봉지 속을 개수대 안에 쏟아부었다. 아버지가 생선 가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다른 가게도 먹고 살아야지. 살 때 손질해달라지 그랬어. 힘들게. 동태 머리 안 줄까 봐. 달라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창피해서 그러지. 동태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말하느라 나는 수다스러워졌고 아버지는 그것까지 내가 엄마를 닮았다며 동태 눈알까지 빼먹는 엄마한테 반해서 평생 사랑하게 됐다는 엄마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남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힘들어 보인다며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동태대가리 간판을 바라보며 없긴요. 여기 턱 버티고 있는데요. 라며 마치 동태대가리 간판이 엄마인 양 쓸쓸하게 웃곤 했다. 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굵직한 대파를 어슷썰기하고 단단한 양파를 반으로 잘라 엎어놓고 얇게 저미듯 써자 반달 모양이 됐다. 매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끓기 시작한 국물을 맛나다 하며 연거푸 수저로 떠마셨다. 아버지 목깃에 기름때가 반질반질했다.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온 흔적 같았다. 아버지, 귀찮아도 세탁기 자주 돌려. 왜 더럽냐? 아버지는 후줄근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아버지, 나 결혼 물리고 아버지랑 살까? 아버지는 마시다 만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다 살았어. 네 엄마 따라 죽으려다 너 때문에 여태 살았어. 너 잘 키우겠다고 엄마랑 한 약속 지켰으니 이제 너 잘 사는 것만 보면 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남은 양파를 다지듯 썰었다. 나는 콧물을 훌쩍거렸다. 아버지가 가여워 우는 것으로 여겼는지 아버지는 마시던 소주잔에 술을 따라 내게 줬다. 나는 술을 받아 마시곤 젓가락으로 동태 누나를 빼서 아버지 숟가락에 올려주었다. 동태 대가리를 뒤집어 한쪽 누나를 마저 빼서 나도 먹었다. 눈알이 빠진 동태 대가리를 벌리자 눈 없는 대가리가 두 쪽이 됐다. 나는 동태가리에 붙은 오도독뼈를 쭉쭉 빨아먹었다. 뼈에 달라붙은 살점을 발라먹고 남은 뼈를 밥그릇 옆에 쌓았다. 결벽증이 있는 한 앞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한과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샜다. 식탁의 침묵 때문에 침이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한은 빠른 속도로 밥을 먹었다.
물로 입안을 헹궈 마신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의자를 뒤로 밀고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가버렸다. 나는 식탁에 남겨졌다. 활짝 열어놓은 가게 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바람과 함께 문틈으로 쓸려왔다. 아버지, 왜 항상 가게 문을 열어놔? 사람 사는데 사람 인기척이 나야 좋지. 쓸쓸할 땐 지나가는 사람마저 반가운 것일까? 오랜만에 반주했던 탓인지 아버지 얼굴이 붉었다. 대충 하고 가봐야지 하며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깔린 아랫목에 다리를 뻗고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렀다. 나는 그릇을 씻으며 아버지가 전화로 재밌다던 연속극 제목을 기억해냈다. 아버지, 그 연속극 아직도 해? 아버지는 텔레비전 속에 빠져버렸는지 저 나쁜 놈 이제 들키게 생겼다며 드라마 속의 인물이 실제 인물이나 되는 양 엉덩이까지 들썩거렸다. 나는 행주를 꽉 짜서 탁탁 털어 미지근한 밥통 위에 보처럼 덮었다. 물기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웠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세간살이가 눈에 들어왔다. 늘 보아오던 세간살이가 다르게 보였다. 장롱의 나무 틈까지 아버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외출복과 작업복을 구분해놓고 입었지만 생선 냄새는 아버지 몸에서 났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베개를 내게 밀어주며 말했다. 연희야, 나는 가끔 말이다. 그 양반이 생각나더라. 거 있잖아. 중동 갔다 왔더니 마누라가 춤바람 났다는. 그 양반 나보다 더 불쌍한 양반 같지 않냐? 나는 죽어 네 엄마라도 기다리고 있지. 그 양반은 살아서도 빈 가슴, 저 세상 가서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아버지, 나 졸려. 아버지가 따라준 소주 탈일까? 오랜만에 긴장을 푼 탓일까? 가물가물해지는 조금 속으로 빠져들 때 그림자가 들어왔다. 아버지 옆에 누워 자는 나를 그림자가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하는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는 현관문을 부서지라 열자마자 나를 개몰듯 몰아 침대 위로 밀쳤다. 옷을 거칠게 잡아뜯으며 다리를 강제로 벌렸다. 무슨 상상을 하는데요? 추잡한 년. 하는 아버지와 내가 한 방에 있는 것조차 병적으로 의심했다. 나는 한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 한의 긴 발이 내 배와 허리를 밟았다. 한의 기다란 손이 내 뺨을 연거푸 후려칠 때마다 손가락 자국이 문신처럼 박히며 고개가 좌우로 돌아갔다. 한은 와이셔츠를 벗어 던지며 심호흡을 했다. 어깨 파인 러닝셔츠는 등과 가슴에 달라붙어 생선 등처럼 팽탕했다. 날렵한 콧날과 가느다란 입술, 각이진 턱과 쌍꺼풀 없는 눈은 태가 없는 안경 속에서 이글거렸다. 나는 몸을 옹그리며 더 날아올지 모르는 한의 발길질을 죽은 듯이 누워 기다렸다. 한은 밤새 방 안과 거실과 서재를 바장이다. 주방에서 술병을 찾아 마시곤 어깨를 들썩이고 꺽꺽댔다. 나는 배를 감싸고 담배 연기 속을 허우적거렸다. 공포 때문에 죽은 척하다 잤고 자는 척하다 잤다. 수돗물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서야 나는 눈을 떴다. 뻑뻑한 눈으로 창문의 햇살을 바라봤다. 너무 오래 죽은 척하다 보니 진짜 내가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의 광기는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병은 깨져 있고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발가락을 고추 세워 베란다로 갔다. 유리 조각을 밟았는지 발바닥에서 피가 났다. 베란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떨어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순간 아버지가 구부정한 자세로 벤치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로 몸을 뺐다.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는데 인터폰 소리가 들렸다. 흠칫 놀란 나는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들었다. 경비실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동태를 전해주라고 해서요. 상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던데요. 나는 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내려갈게요.
베란다로 다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집까지 찾아온 한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동태를 핑계 삼아 찾아온 아버지였다. 니네 아버지한테 생선 썩은 내가 나. 난 썩은 생선 냄새만 맡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 언젠가 한이 내게 한 말을 아버지는 듣고서도 못 들은 척했다. 한은 아버지에게 장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너의 아버지, 너의 광장시장이라고 했다. 광장시장이 통째로 아버지의 시장인 양, 광장시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딸이 사는 집에 다녀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물어보지 않아 알려준 적도 없었다. 아버지는 한이 없는 시간을 틈타 전화를 하곤 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조차 한의 책과 DVD가 한 같아서 소곤거려졌다. 아버지도 덩달아 소곤거렸다. 아버지는 왜 눈치를 보느냐,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냐 묻지 않았다. 예전에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한테도 그랬다. 아버지를 찾아왔다기보다는 광장시장을 찾아온 손님이었다. 그 손님은 올 때마다 빌어먹을 광장시장이라고 했다. 모래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근로자로 나갔다 돌아온 근로자였다. 손님은 카바레가 없어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와 보니 집안이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찾아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누라는 죽고 없는데 말입니다. 생선 냄새만 맡으면 돌아버릴 것 같다던 아들놈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놈 어릴 때는 저 동태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생선 사러 광장시장에 왔다가 춤바람이 나버렸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겁니다. 아내는 아들이 학교 간 틈을 타 남자까지 집에 끌어들인 모양입디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고요. 그날 온통 집안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디다. 어쩌면 아들 녀석이 맡은 건 생선 냄새가 아니라 남녀의 채취였는지도 모르죠. 그 뒤로 아내는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죠. 아들은 그때부터 생선 냄새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엄마를 생선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내는 행여병자로 죽은 뒤 연락이 왔습디다. 몇 년 뒤에 말입니다. 굶어 죽은 것 같다더군요. 병까지 들어서 말입니다. 아내를 화장시켜 봉안묘에 안치시켜줬습니다. 어쩝니까? 그래도 자식놈 어민걸요. 아버지는 손님의 말을 묵묵히 듣더니 그 시대가 힘든 시대였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었다. 연희야, 한서방이 그 손님 아들 같지 않냐? 내 생각엔 꼭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가게전화도 신호만 울렸다. 모처럼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봤지만 아버지는 가게 손님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분이 떠오르지 않았다.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혼자였다. 아버지와 통화가 되면 나는 왜 그냥 갔어?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동태 먹었냐, 맛있지? 라고 물을 것이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계속 신호음만 울렸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게로 향했다. 늘 열려있던 아버지 가게는 닫혀 있었다. 어깨에 맨 가방을 벌려 열쇠를 찾았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아버지는 엎드려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몸에서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다. 상인들 몇몇이 잠이 부족한 눈을 하고 다녀갔다. 다들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다. 한은 오지 않았다. 급한 일로 지방 출장 중이라 했다.
과일 가게 남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동여맨 머리에 흰 나비핀을 꽂고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향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네 엄마한테 간다. 잘 살아라, 연희야. 발인식 날 한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상복 차림인 나는 불어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향불 앞에서 한 바퀴를 뱅글뱅글 돌았다. 남자의 눈이 동그래지며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있었다. 휴대전화기에선 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요즘은 다 일일 장을 치르던데 나는 바빠서 오늘도 못 가. 내가 유학 갔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알아? 엄마 유고를 가져왔어. 엄마가 집에 있으니 좋더라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은 산 사람한테 준 기억뿐인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안 그래? 그렇더라도 너는 나 따라하지 마. 네 아버지 유골에서는 생선 냄새가 날 테니까. 나는 부르르 떨다가 까무러졌다. 누군가 나를 안고 뛰었다. 상인의 호객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몸속에 핏덩이를 쏟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저기, 이거. 유골함이었다. 남자가 화장터까지 따라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였다. 저는 상조회사 하는 대로만 지켜봤을 뿐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유골함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문득 불안이 몰려왔다.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더듬었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불안이 가슴을 뛰게 했다. 나는 서둘러 퇴원해서 집으로 왔다. 집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자 전등불이 깜박거렸다. 곧 꺼질 듯 위태롭게 깜박거렸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생선 냄새만 맡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 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한이 돌아오기 전에 씻고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아버지 유골함을 들고 엄마가 있는 봉합묘로 가야 했다. 욕조에 물을 받는 사이 베란다로 갔다. 구부정한 어깨를 늘어뜨린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베란다 난간에 배를 붙이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들어와도 돼.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아버지의 환영이 보였다. 미쳤군. 한이 언제 들어왔는지 장승처럼 서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한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영문을 몰라 서 있었다.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급히 다가갔을 때 온기가 남은 뼈가루가 변기물에 휩쓸려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시 물 고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가 풀썩 꺾였다. 한이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따라 하지 말라고. 나는 생선 냄새만 맡으면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야.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한은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에 한이 들고 들어온 여행 가방만 동그만히 놓여 있었다. 나는 한의 서재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있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을 들고 나와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옷장을 열고 보석함을 열었다. 거울을 보며 옷과 어울리는 보석을 목에 걸었다. 거울을 통해 하얀 보자기를 바라봤다. 내가 하얀 보자기를 바라보는 것인지, 하얀 보자기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것인지, 하얀 보자기와 내가 거울 속에 있었다. 나는 향수를 겨드랑이에 뿌렸다. 하얀 보자기에도 뿌렸다. 아껴 뿌려. 엄마가 아끼던 향수라고. 나는 갑자기 배꼽이 꼬이도록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이 엄마의 유품이라며 내게 주며 했던 말이었다. 나는 암적색 검붉은 루즈 뚜껑을 열고 입술을 진하게 칠한 후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을 들고 현관문을 힘차게 밀었다. 유골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유골함 속에 있는 혼백이 내가 되어 나온 것처럼 나 자신이 낯설었다. 동태대가리 가게 앞에 다다라서 나는 남자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좀 와줄 수 있으세요? 남자가
헐레벌떡 동태대가리 가게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남자의 몸에서 땀 냄새가 났다. 아버지에게서 맡은 냄새였다. 나는 남자 품에 다가가 안겼다. 허리를 감고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적색 검붉은 루즈를 바른 내 얼굴이 남자의 단단한 어깨와 동태대가리 간판을 배경으로 영상 화면에 떴다. 한이 채 말하기도 전에 나는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나는 남자에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다.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과일을 대충 떨이에 정리한 후 곧 오겠다고 했다. 남자가 오기 전에 한이 먼저 미닫이 유리문을 부서지라 밀치며 들이닥칠지 몰랐다. 나는 생태대가리를 칼로 내리쳤다. 잘린 생태대가리 눈에서 핏물이 맺혔다. 잘린 생태대가리를 칼끝으로 밀어놓고 배를 갈랐다. 볼록볼록 움직이는 내장은 태동하는 심장 같았다. 나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내장을 끄집어내 가게 바닥에 질퍽하게 깔았다. 나는 한을 화나게 하고 싶었다. 한이 왔다. 생태 내장을 밟고 휘청거렸다. 한을 보자 갑자기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나는 냉장고 있는 쪽으로 뒷걸음쳤다. 난 화가 난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가게 안은 터널처럼 어두웠다. 남자가 다시 온다고 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선다면 나는 남자의 등 뒤로 숨고 싶었다. 나는 더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마시다 둔 소주병을 잡았다. 파편들이 바닥에 훑어졌다. 언제인지 남자가 가게 안에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 한이 깨어났다. 나를 어떻게 한 거냐고 한이 소리 질렀다. 나를 죽일 셈이냐고 한이 소리 질렀다. 한은 시끄러웠다. 나는 한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빼고 집 전화선을 꼽았다. 한은 외부와 단절됐다. 한은 묶여 있었다. 용서를 빌 때까지 묶어둘 셈이었다. 한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한은 용서를 빌지 않았다. 미안하다란 말을 할 줄 몰랐다. 한의 신경질적인 마른 얼굴에 살이 올랐다. 20kg의 체중이 늘었다. 이제 한의 모습은 없었다. 한은 미련한 달팽이 같았다. 서린 어둠이 유리문에 내렸다. 솔가지 흔들리듯 유리문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남자가 동태탕을 들고 동태대가리 미닫이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불쏘시개처럼 타닥거렸다. 나는 달려가 문을 열고 싶었다. 그러면 한은 가게 미닫이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물론이고 나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를 밤새 듣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가게 유리문을 활짝 열어둔 채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떠날지도 모른다. 한참 달리다가 한 허름한 식당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주문할 것이다. 아줌마, 여기 동태탕 2그릇이요. 동태대가리 넣어서요. 남자는 내가 동태 눈알까지 쪽쪽 빨며 발라먹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엄마에게 반하듯 그렇게 내게 반할 것이다. 한이 누워있는 방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다가가 방 미닫이 문을 열며 말했다. 마지막 부탁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그럼 용서해줄게. 나는 말이 없는 한을 바라봤다. 한은 묶인 손을 둔감하게 움직여 어머니의 유골가루를 먹고 있었다. 네가 이것마저 따라할까봐. 한이 말했다. 나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증오만 남은 한의 가슴은 사나웠다. 나는 그로부터 두어 걸음 뒷걸음질 친 다음 질려 말했다. 잘 봐. 내가 어떻게 따라하는지. 나는 한의 방문을 크게 열었다. 남자는 가게 미닫이 유리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가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등 뒤에서 바위 덩어리 떨어진 소리가 거푸 들렸다. 엄마, 가지 마.